힘이 떨어지거나 보행거리가 줄어들거나 감각이 둔해지면서 우울증이 오지 않으면 수술은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허리가 아프면 늙어서 고생할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줄이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되게 장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체력이나 운동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코어 강화 운동과 허리가 아프셔서 코어가 진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해야 하는 코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은 매우 다른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 위치한 세길병원에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질환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수술을 할 때 환자 수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척추의 몇 마디를 치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내시경 치료 같은 건 수술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200개 정도의 척추에 대해서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을 시행했었고,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에 가까운 정도의 치료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척추 치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의 척추 치료에 대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허리 치료는 통증을 치료하는 거고, 허리에 나사못을 박는 거대한 수술조차도 통증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달리기를 하고 나면 아프고요, 오늘 집에서 잘 쉬고 나면 안 아프고요, 내가 오늘 물건을 들고 나면 아프고요, 물건을 안 들고 나면 안 아프고요. 통증을 치료의 어떤 그 원칙으로 필요성을 찾는 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는 건 고령화 시대에서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입니다. 협착은 동일한 정도로 있더라도 연세가 드시면서 몸에 근력이 빠지게 되면 협착을 못 견디시게 되거든요. 이 협착을 못 견디게 되면은 보행 거리가 줄어들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면서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가 촉진되면서 결국 환자분들이 살아계신 동안 건강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평균적으로 노인분들이 15년 이상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요. 결국 건강수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고, 이 건강수명을 잘 지켜내려면은 통증 위주의 치료가 돼서는 건강수명을 잘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 생활습관 교정과,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열어서 허리를 수술하는 식으로 수술하시게 되면은 그 자체로 노화를 엄청나게 촉진하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몸에 부담이 적고 유압술보다는 감압술 위주로, 열어서 하는 것보다 내시경 위주로 치료하는 방향으로 척추 치료가 바뀌고 있고요. 저는 그 미래의 흐름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어라는 건 결국 몸통을 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보통은 배를 싸고 있는 근육인데, 위쪽에는 횡격막, 호흡을 해주는 횡격막이 위쪽을 만들고 있고요. 배를 숨쉬게도 복식호흡할 때 배를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 배를 볼록볼록하게 하는 게 복횡근이라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척추 뼈를 주변에 싸고 있는 척추 기립근, 골반 안쪽의 흐름을, 움직임을 조절하는 골반 기저 근육, 이 네 가지로 쌓여 있는, 위쪽에는 횡격막, 그리고 앞뒤로 돌아 있는 복횡근, 뒤쪽에는 기립근, 바닥에는 골반 기저근, 이렇게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이 원통에 힘이 딱 들어가 있으면 외부에서 밀었을 때 뒤쪽에 있는 짝대기 같은 선으로 존재하는 허리에 힘이 적게 들어가겠죠. 이 힘이 풀려 있으면은, 밀면은 허리 힘이 많이 가겠죠. 이건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역도 선수도 배에 힘 빼고 물건 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척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배워도 누가 날 밀려고 하면 배에 힘을 꽉 주잖아요. 그건 인간이란 동물이 아는 겁니다. 내가 코어에 힘을 안 주고 있으면은, 밀리면은 내 허리가 상할 것 같은 느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때 네 가지 근육이 화복력 관계에서 잘 조화롭게 언제나 힘을 주고 있다면은,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뒤쪽에 막대기처럼 버티고 있는
척추에 떨어진 힘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어가 잘 활용이 협응력이 높으신 분들은 똑같은 일상생활 하도록 허리가 망가지는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고령화 사회,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에서 이런 습관을 잘 가지시는 것들이 허리를 오래 쓰는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어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역도 선수도 배 힘 빼고 물건 넣으면 허리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코어를 활성화시켜서 일상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지, 운동으로 코어를 강하게 길러봤자 배에 힘 빼고 앉아있으면은 허리가 망가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의 개혁이 중요한 거지, 운동은 생활 습관 개혁을 돕는 역할로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쿼트나 프랭크는 코어도 강화하는 운동인 건 맞지만요, 코어만 강화하는 운동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쿼트는 하체의 강한 근력과 함께 코어를 강화하는 거고요, 프랭크는 코어와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연결하면서 코어를 강화하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코어가 많이 떨어진 노인분들이, 코어가 많이 약한 사람들, 허리가 오랫동안 아파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프랭크나 스쿼트를 하면 허리가 결단 날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체력이나 운동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코어 강화 운동과, 허리가 아프셔서 코어가 진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해야 하는 코어를 향상시키게 한 운동은 매우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코어 자체에 힘을 줄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일반인들의 80-90%는 코어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인지를 못합니다. 보통은 제가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원래 일어서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발 왼발 체중을 바꾸면서 아랫배에 힘을 들어간 걸 느껴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어 강화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코어에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능력, 코어를 인지하는 능력을 먼저 기르셔야 되고요, 인지가 안 되는데 덮어놓고 코어에 좋다는 프랭크라든지 브릿지라든지 그런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 코어가 약한데 껍데기 근육만 쓰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오히려 더 큰 힘을 줘서 허리를 빨리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코어 강화 운동은 건강하신 분들이 허리를 안 다치게 보호하면서 활동량을 늘리려고 하는 운동이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코어 강화 운동이 아니라 제가 제안드리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라든지 횡격막 호흡법이라든지 아랫배에 힘을 주고 걷기라든지 이런 식의 활동으로 코어를 강화하시는 편이 훨씬 더 실현 가능한 약한 사람들을 위한 코어 강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랭크나 스쿼트는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맞는데요, 문제는 너무 떨어지신 분들이 하면은 다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은 80 먹은 할머니들 코어가 떨어져 있는 게 맞잖아요. 코어를 강화해야 되고 배에 힘을 주질 못합니다. 허리를 피는 걸 아예 잊어버리신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코어 강화 운동이라고 스쿼트를 하라고 하면은 못하실 게 너무 눈에 보이죠. 즉 스쿼트나 프랭크 같은 운동들은 코어만 강화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코어랑 다른 거랑 연결해서 하는 운동이고 코어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과 아픈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은 통증을 잡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금방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모든 움직임은 통증을 만듭니다. 운동이랑 강화 활동은 통증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거지 통증을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을 줄이는 행위는 휴식, 약물, 주사, 시술 이런 것들이 주로 통증을 없애는 행위이고요, 통증의 재발을 막는 행위가 운동, 생활습관 교정, 수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운동으로 해서 통증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거를 되게 운동으로 내가 통증을 잡았다는 식으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잘못된 이해되게 말씀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통증을 자꾸 운동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근육통을 참고 운동하는 건 좀 문제가 적은데, 연세분 드신 분들이 관절통이나 신경통을 참으면서 운동하시면 근력이 빠집니다. 아픈 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아픈 걸 참고 운동을 하시는 순간 근육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거랑 다른 사악한 결과로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제나 운동은 안 아픈 상태에서 통증이 안 생기는 상태에서 끌어올리시는 자세를 해야 되고요. 환자분들한테 내가 이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은퇴자분들 좋은 정보를 드리면요.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자세가 안 나오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세가 한 80% 정도는 나올 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00% 그 자세를 만들려고 해야지, 그 자세가 거의 비슷하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거 운동을 내가 참고 해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 해서 어떤 운동의 효과를 보시겠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즉 세미 스쿼트 정도는 되셔야지 풀 스쿼트를 운동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랭크도 무릎 닫고 플랭크 정도가 안전하게 되시는 분이 풀 플랭크를 해야 되지, 내가 옛날에 운동했던 가닥이나 내 기억으로 좋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왜 못해, 다른 사람들도 해서 극복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바로 플랭크 하고 나도 바로 풀 스쿼트 하겠다, 그런 식으로 덤비시면은 사악한 결과가 생기실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를 망가뜨리는 생활 방식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배에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구부정, 배에 힘을 빼고 있는 게 구부정 있는 거랑 똑같은 거.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자세가 발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아니고 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바른 자세가 뭔지 몰라서 안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지를 못 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를 하면 뭐예요? 금방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럼 유지를 하려면 뭐 하냐면 코어에 언제나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자세라고 말하지만 저는 구부정하게 있는 습관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저는 배에 힘을 빼고 있는 습관이 안 좋은 거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있으면 자세가 나쁘더라도 허리에 떨어진 힘이 잘 차단이 됩니다.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하는 습관이 제일 안 좋으신 게 맞고요. 배에 힘을 빼고 있으면 허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리기 할 거나 물건을 들거나 앉았다 일어서거나 모든 동작을 할 때 배에 힘을 잘 주고 있으면 허리에 떨어진 힘이 계속 완충이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자세를 막 바꾸고 할 때 배에 힘을 주고 자세를 바꾼 거랑 배에 힘을 안 주고 바꾼 거랑 바로 배에 힘을 안 주게 더 아파도 너무너무 잘 하실 수 있으시고요. 평소에 앉아있을 때 좀 바로 꼿꼿하게 앉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부정하게 있으면은 허리 앞쪽에 디스크의 압력이 확 높아지면서 허리가 빨리 망가지실 수 있거든요. 배에 물건을 드실 때 언제나 배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을 드실 때 배에 힘 별로 안 주시고 물건 드시면 다리, 허벅지 힘으로 물건 들거나 팔 힘으로 물건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크게 큰일 나고요.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앉아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에 힘을 주고 앉아있었는데 뼈를 걸어가지고 뼈의 힘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이게 어르신들은 그 코어 약하신 어르신들은 앉아있는 거 보면 압니다. 배에 힘 하나도 안 주고 뼈 가지고 몸을 걸어가지고 버티고 있다. 그렇게 버티면 계속 뼈 부러지고 압박골절 계속 생기고 계속 나빠지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배에 힘 주고 배에 힘 주지 않는 건 나쁜 습관이고요. 꼭 구부정하게 쓰는 건 나쁜 습관이고요. 구부정하게 앉는 건 나쁜 습관이고요. 배에 힘 주지 않고 물건 들고 나쁜 습관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자가진단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가진단이란 건 뭐냐면요, 어떤 진단명을 붙이는 자가진단이 아니고요, 내가 뭐 할 때 아파지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내가 물건 들 때만 아프시다 그러면 물건만 일단 안 드시면 되고요, 내가 물건 드는 거랑 한 번씩 걷다 보면 아파진다, 이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많이 걸으면 안 되겠다, 며칠은. 내가 뭐 할 때 아파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이 통증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내가 뭐 할 때 아파지는지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병원을 가시면은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요. 보통 병원 가시면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고 뭐 할 때 아프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우왕좌왕 잘 못하시면은 환자분한테 그 약만 주고 지켜보고 쉬어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뭐 할 때 아픈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은 당장 너무 뭐 진행성 마비가 있는 것만 아니면은 뭐 할 때 아픈지 구별을 해서 그 동작을 안 하시면서 통증이 줄어드는지 지켜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통증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동작을 안 하면. 내 일상생활하면서 제일 아픈 그 동작만 안 하면.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환자분들의 건강관리에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데, 협착증 드신 분들 태어나실 때 그 말씀을 드려요. 언제나 여러분이 태어나시면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어르신이 퇴행성 변화 있으시니까 안 아플 수가 없다고. 아프실 때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은 환자분은 병원에 안 오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좀 덜 아픈 걸로 피해서 그 동작을 계속 수행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시는 걸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약국 가서 약 사 먹고 병원 가서 침 맞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거가 도저히 내가 찾아봤는데 안 찾아질 때, 내가 나를 더 이상 보호를 못할 것 같을 때 병원 가서 의사랑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 급속한 마비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판단이 훨씬 더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성 통증은 대부분 염좌나 디스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급성 통증은 왜 그러냐면요, 보통 협착증은 전혀 급성 통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피부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우리가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통각은 다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한계치를 넘으면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갑자기 아파졌다고는 얘기하시지만 대부분의 요소는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더 아파졌다고 보시는 요소이기 때문에 급성 통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쓰다 보니 이 동작이 잘 안 된다, 이건 급성 통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느닷없이 확 아파졌다, 그럼 이건 외상에 의한 급성 통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급성 통증은 대부분 허리에서는 디스크 자체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허리 인대들은 되게 두꺼운데 허리 인대가 너무 늘어날 정도로 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부학적 연구에서 허리 인대를 잡아 뜯으려고 해도 뼈가 먼저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인대는 상당히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디스크에 기인한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디스크에 기인한 통증이 대부분인데, 이 디스크에 기인한 통증을 디스크란 병이랑 오해하면 안 됩니다. 퇴행성 디스크에 기인한 병은 협착증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에 기인한 병을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허리에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환자분들 수준에서는 허리만 아프시면 염좌고요, 다리까지 내려가면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디스크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디스크는, 최초의 디스크가 탈출하는 시기에는 강한 허리 통증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만 강하게 있으면 신경을 누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다리 쪽 방사통이 같이 동반되는 상태면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바깥막이 깨져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확 더 나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허리만 아프고 다리 쪽 방사통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디스크보다는 추가 손상 가능성이 좀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디스크 내부 상태 변화가 있어도 그걸 저희가 거의 그 염좌 쪽으로 해석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가 진단한다면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본인 상태가 안정적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 환자분이 아침에 양말 신으려고 허리 숙이잖아요. 그때 통증이 재현되면 불안정한 거예요.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통증이 더 생기면은 디스크에 압력이 더 가는 상황에 비례해서 통증이 재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도 디스크의 용적이나 디스크의 눌림 정태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염좌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숙였을 때 원래 아프던 통증이 재현이 된다면은 내 상태는 불안정한 거고, 함부로 운동하거나 일을 하면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질 수 있다. 통증은 줄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상태라도 숙였을 때 비슷한 양상이 재현된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별로 안 줄었어도 숙였을 때 비슷한 양상이 재현이 안 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게 허리가 아프시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첫째로는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진지를 먼저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진지를 찾아서 일단 그 더 아픈 동작을 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동작을 좀 일정 기간 피해 봤을 때 내 전체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이 줄어든다면은 그거 자체를 굳이 크게 줄어드는 상태를 보고 천천히 병원 안 가시고 좀 재활이나 그런 것도 자기 임의로 관리해 보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검증 안 된 약이나 진통제 같은 거 먹어서 증상 줄이면서 병원 안 가시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인을 찾아서 통증이, 그걸 안 하는 것만으로 통증이 조절된다면은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실은 아주 많은 경우가 이게 되세요. 이걸 잘 안 해보셔서 그런 거지, 아주 많은 경우가 병원 안 오셔도 됩니다. 실은 아주 많은 경우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병원 가시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해봤는데 특정한 경우는 내 활동량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진 않은데 내가 통증은 줄었는데 내가 옛날에 30분 걸어도 지금 20분밖에 못 걷고 내가 한쪽 다리가 힘이 점점 없는 것 같고 내가 다리의 감각이 점점 둔해지네? 이럴 땐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많이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추세적으로 나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보통은 특히 고령 은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병원 가실 때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이게 치료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듣는 설명이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열어서 유압술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이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방식과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열어서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감압을 거의 선택하시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은 유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실은 양방향 내시경을 한다고 하시는 분 중에 10분 중에 2-3분밖에 유압을 못 할 겁니다. 내시경으로.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양방향 내시경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시면은 감압술 위주의 치료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한지 신경 손상이 진행하면 초기에 좀 선제적으로 노화를 막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가능성까지 보게 되시는 거고요. 유압술 위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시게 되면 이게 선생님들은 속으로 이분이 초기가 아니라 확실히 더 빨리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손을 대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수술 꼭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몸은 한 번 이상 늙어버리면 다시 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원을 꼭 가실 때 많이 추세적으로 내 몸이 나빠지신다면은 꼭 그 기존에 있는 병원들뿐만 아니라 양방향 내시경 하는 선생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내시경을 한다고 광고하거나 내시경 한다고 써있는 병원은 되게 많은데요. 숙련된 선생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 내시경을 하는 사람은 10분 있으면 많이 잡아도 10명 중에 한 3분 정도가 척추 내시경으로 유압술이 가능하실 거예요. 많이 잡아도.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유압술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수입니다. 환자분들은 치료한다고 그러면 어떤 치료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의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는지 어느 대학병원인지 어느 브랜드인지를 생각을 하지 누가 치료하는지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양방향 내시경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능숙된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다 치료 수준이 다 고르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치료사들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실지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치료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그걸 구현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구현되는 수준 차이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꼭 숙련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척추 유압술 필요하면은 1시간 반 안에 하반신 마취를 한 마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압술과 감압술을 선택하는 거랑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못 하시는 분이 유압술, 감압술을 선택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개방성 유압술을 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과 내시경 선생님이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판단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양방향 내시경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유압술과 감압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과 아닌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보다 숙련된 선생님을 꼭 확인하시고 내시경 치료를 받는 쪽으로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받는 쪽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허리신경 주사는 결코 꼭 나쁜 주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주사가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걸 뼈주사라고 그러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염작용을 내기 때문에 충분히 통증을 좀 줄이면서 지속시간도 길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주사 치료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사 치료는 많이 아픈 걸 견딜 만한 통증으로 바꾸는 정도까지의 용도로만 착용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불안해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통증을 0을 만들어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0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통증이 심해지시면은요 주사 맞으셔도 됩니다. 주사 맞으시고 좀 쉬세요. 그래서 통증이 충분히 줄어든 다음에요 활동량을 서서히 올려서 원래 활동량이 한 70-80%가 되게 만드세요. 그럼 주사 치료가 효과가 있으신 거고 이게 잘 끌어올리시면 평생 주사 한 번 맞고 안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세요. 이걸 이렇게 활용하셔야지
환자분들 중에 제일 요새 병원들이 접근성이 좋아지시면서 시비 들고 그러면서 생활습관 하나도 안 바꾸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아요. 주사가 이기나 내 생활습관이 이기나 그러면서 계속 주사를 맞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사를 활용하시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치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의료 서비스인 거죠. 의사는 안 아프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의료도 서비스인 건 맞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서비스인 건 맞는데 의사랑 환자랑 둘 다 의료를 서비스로만 생각하면 나는 돈 주고 안 아프고 싶으니까 날 안 아프게 해줘. 나 불편한 소리는 하지 마. 그럼 의사는 열심히 최고로 정확한 위치에 가장 효율적으로 조사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이거 저는 정상적인 의료의 모습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병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친절한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의사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걸 환자분들이 좀 새겨 들으셔야지 오랫동안 건강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통증은 좀 줄어들었는데 다리에 힘이 좀 떨어지고 허리는 점점 굽어지고 다리 감각은 점점 없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새 얼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발목이 덜렁덜렁거려서 외래 오세요. 아니 몸 걸으는 거 막 휘청휘청 하세요. 어떻게 병원에 아직도 안 오셨냐 그랬더니 주사 맞으면 안 아프다고. 물론 그게 대부분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은요 환자분들 얘기하세요. 선생님께서 주사 몇 번 놔주다 이제 더 이상 주사 안 놔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사 맞았다고 그러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주사를 맞으면은 최고 수준의 통증은 줄어요. 근데 이게 줄었는데 통증은 줄었는데 원래 내 활동량이 회복이 안 되고 원래보다 내 다리 힘이 떨어지고 주사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줄이는 건 괜찮으세요. 근데 주사를 맞으면서 내 힘이 활동량이 그런 게 부작용보다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의미가 전 더 크다고 봅니다. 아플 때 주사 맞고 덜 아플 때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이걸 주사를 계속 맞으시면은 생활 습관 안 고치고 운동 안 하시거든요. 저 그렇게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는 분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생활 습관 고치려고 하시는 분 잘 못 봤고요. 시기에 신경 쓰시는 분 잘 못 봤습니다. 주사가 해로운 것보다 주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시는 것들이 다른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되게 장애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착증이라는 거는요 퇴행성 관절염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보통 우리가 디스크 척추 자체를 얘기해서 제가 그림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척추 디스크가 조금 낮아집니다. 이거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로 인해서 생긴 디스크가 좀 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설에서 너무 이걸 믿어서 허리에서 디스크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제가 좀 불만해서 이 말을 하긴 하는데 유력한 가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좀 낮아지면 척추뼈가 흔들리게 되고 척추뼈가 흔들리게 되면 그걸 다시 안정하기 위해서 인대랑 뼈가 자라면서 두꺼워지게 됩니다. 이 두꺼워진 인대나 뼈가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게 협착증의 발병 기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디스크가 꼭 헐거워지는 것 자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설적 기전이 맞고요. 그냥 환자분한테 이해하기 더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이 두꺼워지잖아요.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잖아요. 그게 그냥 허리뼈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 허리뼈에 그게 일어나게 되면은 두꺼워지면 안에 신경이 내가 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꺼워져 눌리는 과정 자체가 디스크가 좀 흔들리면 그런 게 좀 빨리 진행할 것 같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디스크는 다 주저앉아 있는데 협착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100%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건 맞습니다. 내가 늙어갔는데 늙지 않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란 건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질환이고요. 협착증은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노화의 현상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협착증이 돌아갈 수 없는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되면은 빨리 초기에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다리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리가 맨날 실에서 잠 못 자면 성격이 계속 변하고 우울해지고 있는데 운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몸이 이렇게 한번 변해버리면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비가역적 변화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근력 운동하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생활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고요. 이 시점, 이 순간이 오면은 몸이 연세가 드시면서 협착이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순간이 되셨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평균수명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이 오는 걸 잘 포착해서 잘 치료하셔야지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늘어납니다. 건강 수명은 안 늘고 기대 수명만 느는 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매우 많습니다. 헬스 많이 하면 헬스장 가보세요. 허리 아픈 사람 천지예요. 몸짱들 보면 허리 안 아픈 사람보다 몸짱들은 허리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거주 근육은 잘 커요. 근데 운동을 하면 코어 근육이 잘 크나? 그렇지가 않아요. 코어 근육은 숨 쉬는 거랑 자세 잡는 근육에 가까운데 보통 헬스클럽에서 코어를 기르는 운동들은 대부분 호흡 훈련이나 균형 잡는 운동들은 대부분 운동의 쾌감을 못 줘요. 그럼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껍데기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요. 껍데기 근육은 하는 만큼 계속 늘어요. 근데 코어 근육은 단련하기도 힘들고 그거에 비례해서 늘질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신경을 충분히 써주지 않으면 껍데기 근육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 통증은 문제는 어떨 때 생기냐면요. 속 근육, 코어 근육에 비해서 껍데기 근육이 훨씬 더 강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이게 균형 운동을 좀 소홀히 하시면은 허리가 더 잘 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 제일 쉽게 권해드리는 거는요. 달리기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달리가 코어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달려보세요. 배에 힘주고 뛰게 돼 있습니다. 배에 힘 풀고 못 뛰어요. 몸이 흔들흔들 거리면 허리 박살날 것 같은 느낌 나기 때문에 무조건 아랫배에 힘을 주고 뛰게 돼 있다고요. 그럼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달리기, 헬스를 하시기 전에 근력 운동인데 충분히 유산소 운동, 좀 달리는 형태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코어도 강화되고 코어도 상당히 일깨워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근육의 펌핑량을 높여놓기 때문에 근력 운동의 효율성도 더 증가시키세요. 그래서 헬스 전문가들은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확실히 높게 가져가라고. 근력 운동을 하시려면, 건강하게 근력 운동 하시려면은 유산소 운동을 왕창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유산소 운동하기 힘드니까 근력 운동만 할래, 나 이게 몸이 찢어지는 땡기는 것만 느낄래, 그렇게 해서 운동하시면 오래 못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달리기 말씀드린 이틀에 한 번씩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수단으로서 달리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조차도 지면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 착지하는 순간에 발의 중족부 쪽으로 지면을 착지하고 달리는 동안에도 몸이 잘 안 흔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많이 쓰면 무조건 망가집니다. 퇴행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세월을 두고 많이 쓰는 마모 같은 거예요. 물방울도 돌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계속 그렇게 달리면 당연히 물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유산소 달리기가 좋은 게 아니라 달리기가 자세가 괜찮다면은 비교적 가장 효율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수단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달리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은 노화라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화, 연세가 더 들게 되면은 몸이 늙게 되면 협착을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 말씀 많이 드려요. 길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70대 중에서는 풍채가 좋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80대 중에 풍채 좋으신 분은 길에 잘 못 볼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못 버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육은 떨어져요. 근데 이 근육이 생길 때는 정상적으로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떨어질 때는 코어랑 거죽 근육이랑 같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원래는 코어는 안 떨어지고 거죽 근육만 떨어지면 이게 버텨지는데, 연세가 드시면은 나이가 대사의 문제, 대사 노화되면서 빠지는 거는 코어랑 거죽 근육이 같이 빠져버려요. 코어가 빠지니까 이 무거운 지방의 무게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 감소가 초기에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일어난다면 먹는다고 안 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늘어날까 말까기 때문에 50이 넘으면은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하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을 해주셔야지 이게 협착으로 문제가 안 생기니까, 협착에 대한 관리는 누구나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노화에 대한 관리랑 거의 똑같고요. 거기다가 아랫배에 힘주고 숨쉬는 습관만 추가하면은 협착에 대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통계 옛날 연구에서 어떤 연구에서 80%면 80%가 협착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도 협착증은 되게 흔한 문제예요. 근데 협착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도의 협착까지만 안 가면 되고요. 그리고 고도의 협착이 가더라도 내가 보행거리만 안 떨어지면 돼요. 협착이 되더라도 내가 다리에 마비만 안 오면 되고요. 내가 활동량만 안 줄어들면 상관없거든요. 무슨 상관이에요? 안 불편한데. 몸이 안 늙어지게 하는 게 협착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몸을 덜 늙게 하는데 시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르신들 봐서 맨날 풀만 먹고 그럼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근육 다 빠지면 몸이 늙어버리잖아요. 그럼 협착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진행성 마비 그리고 뭐 활동량의 지속적 감소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것 빼고는 원칙적으로는 가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관리 요령을 모르세요. 관리 요령을 몰라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요. 주사는 맞아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약물 치료도 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시면 너무 불편하면 하셔도 되는 거지, 주사를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경우랑 약을 안 먹어서 큰일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환자분들이 통증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통증을 잘 일으킬지 더 악화시키지 않을지 구별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히려 환자분이 아픈데 내가 뭐 할 때 아픈지를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은 일단 그걸 피해 보시면서 며칠 좀 지켜보셔서 그걸 피하는 걸로 통증이 줄어드는 형태의 반응이 있으시면 굳이 병원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분이 내가 그걸 찾아서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찾아서 그걸 좀 줄여봤는데도 통증이 줄어드는 기미가 잘 안 보이시면은 그때 병원을 가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니까, 일단 아프면은 뭐 안 아프게 하시는 것들 환자분을 생각하는데,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환자분이 자기를 보호하실 수 있고 보호를 못해서 더 아파지는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 거고요. 통증이 크지 않더라도 좀 병원 가실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반복적으로 숙일 때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계속 생겨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MRI 찍어 뭐 많이 아프지 않고 마비가 없더라도 이게 많이 아프지 않은 거니까 낫겠지라고 괜찮은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가 움직였을 때 계속 증상이 유발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게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서, 근데 이게 불안정한 상태가 뭐 1, 2주 며칠 지나면 줄어들든 안 줄어들면은 환자분이 생활하는 형태가 그 불안정성을 못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물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랑 상의를 해서 이게 내가 완전히 쉬어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이거를 완전히 쉬지는 않고 그냥 좀 참아도 되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증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대처가 어떤지에 따라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안 가도 되는지가 저는 결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픈 거에 대해서는 먹는 걸로 안 아프게 하는 것도 다 틀린 말, 불가능합니다. 먹는 거는 먹는 걸로. 그러니까 진통소용제가 아닌 이상 안정적으로 안 아프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약이 돼요. 그걸 추출해가지고 제약회사 판단,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약으로 출발하지 뭘 먹어서 안 아프게 하는 일당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없는 거고요. 그럼 있으면 당연히 그 약으로 나오지 그거를 왜 식품으로 먹겠어요. 제약회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먹어서 안 아픈 건 없고요. 보통 음식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단백질 먹으라면 다들 못 먹겠다고 그러세요. 슴슴한 거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못 먹겠다, 입에서 안 받아.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단백질 보충제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건 괜찮으신데 문제는 그거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없다. 그거 어떻게 물려서 계속 먹냐. 결국 환자분이 고기 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거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지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가능하면은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고기 덜 비싸고 환자분이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고기들 사이에 차이 별로 안 나니까 환자분들이 입맛에 맞고 너무 연세 드신 분들 비싸지 않고 그런 걸로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 거지, 그게 영양학적으로 뭐가 좀 더 좋고 나쁘고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영양학적 얘기인 거고 환자분 몸에는 별 차이가 없다. 고기 드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랫배에 힘주고 숨 쉬는 걸 제가 맨날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아랫배가 어딘지 인지가 안 되세요. 그래서 아랫배가 그럼 그게 어디냐고.
나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할 때 처음에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하고 아랫배 힘 주려고 하는데 아랫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배가 나온 사람에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해보고 나니까 이게 좀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배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오른발 왼발 무게중심 옮겨보시면 아랫배 힘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랫배예요. 그래서 아침에 30초 1분 정도로 이걸 한번 느끼시고 내가 오늘 일상생활 하는 동안 그게 힘을 주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환자분들이 허리를 보호하시고 몸을 펴고 지내시고 자세를 바로 하시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획기적인 도움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 쉬는 걸 습관으로 가집니다. 습관이어야 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사를 하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몸이 덜 늙어요. 결국 늙으면 협착증이 생기거든요. 협착증의 증상이 발병합니다. 협착증이 생긴다는 것보다 협착증의 증상이 발병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아파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은 왜 아파지는 생각해서 그걸 피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너무 아프면 주사 한두 번 맞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보행거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면, 내가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추세에 있다면, 다리가 점점 가늘어진다면, 내가 감각이 점점 둔해지면서 내 성격이 점점 더 예민해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가능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지 몸이 덜 늙은 상태에서 길고 긴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아파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게 좋지가 않아요. 치료식을 왕창 늦춰버립니다. 보행이 아예 안 되는데도 나는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면서 버티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걸 몰랐을까요? 내가 몸이 늙어가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용기가 없으니까 주사만 맞아서 아픈 것만 좀 피하고 치료를 계속 연기하시다 몸이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수술해도 절대로 안 돌아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몸에 추세적으로 나빠진다면은 꼭 너무 통증이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더라도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용기를 내서 치료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주사를 왜 계속 맞겠어요? 아프면 겁이 나니까 맞는 거잖아요. 겁이 없어야지 정상적인 근본적인 치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걸 하실 수가 있고요. 겁이 없어야지 내가 왜 아픈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럼 왜 아픈지 몰라요. 그럼 일단 병원 가서 주사 맞아. 그래요. 마취통증학과 가서 빨리 주사 맞고 아픈 거 잊어버려야죠. 그렇게 하면 사악한 결과가 오세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면 내 증상이나 내 불편함을 잘 이해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 환자 교육들도 필요한 거, 환자분들이 중요한 정보, 더 근본적인 정보를 잘 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너무 긴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요새는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한 연령은 오히려 더 젊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은퇴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을 하는 시기가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세요. 그러면 이제 노화나 노령화에 대한 이해가, 겁을 내지 않고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라보셔야지 행복하게 지내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짜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80대인데 60대처럼 보이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50대, 60대에 어떻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거랑 되게 많으시고요. 또 여태껏 오늘 말씀을 잘 안 드렸던 것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셔야 돼요. 오래 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될 일이 없어요. 아프더라도 겁내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움직일 때 더 아파지는 게 아니고 내가 활동할 때 더 나빠지는 게 아니시면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편하게 상황을 지켜보시고요. 활동하거나 움직일 때 더 아파지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생활 습관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활 습관이 됐으면 저절로 수정하면서 안 아파지게 하면서 활동량이 늘어서 저절로 건강해지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자꾸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제어가 안 돼서 이렇게 팍 퍼지게 됩니다. 퍼진 자동차가 됩니다. 언제나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10년, 20년 지나면은 어르신들, 여러 선생님들의 미래를 바꾸실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말씀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